집되지 못하고 시너지가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초광역권 단위에서 기술, 인프라, 인재 이런 걸 묶는 통합적 구조로 지금 전환해야 될 때다. 이게 지금까지 잘 안 됐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앵커 기업이 있다. 그러면 이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소, 대학, 협력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어떤 집중형 패키지 지원 체계를 예산과 또는 계획에다가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하나 더 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기획예산처가 기금, 연기금 자산운영과 네. 관련해서 기본 방향을 지금 잡잖아요. 네, 우리 저기 기획예산처 업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올해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특히 코스닥 투자 확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뭡니까 저 혁신 산업에다가 투자했을 경우에 지금까지는 가점을 2018년도에 가점 1점 더 주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보니까 2점으로 2점 주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게 1점을 가점을 줬는데 효과가 거의 없어요. 투자 비중을 놓고 보면은 투자 규모를 놓고 보면. 근데 2점을 주면 이게 확 올라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평가를 좀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점을 올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수익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벤처 투자의 초기의 수익률을 3년 동안 거기에서 평가하는 것을 좀 제시켜 주는 걸로.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인센티브도 함께 이번에 발표를 한 겁니다. 1월 달에.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코스닥 시장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씨를 많이 뿌린다고 해서 네. 수확이 많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요 토지 시장이라고 하는 토지를 개간하고 비옥하게 만들어야 씨를 뿌리더라도 이게 성장을 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코스닥 시장을 정비하는 것. 제가 이제 법안도 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분리 독립시키는 문제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금융위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지금 이 코스닥 이 혁신과 관련한 과제들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될 때 이른바 요 시장이라고 하는 토지를 정화하고 비옥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연기금이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도 높아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가 혁신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네. 기획안서의 기본 업무 중에 하나가 우리 기금의 자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기본 방향을 만드는 것도 기본 임무이기 때문에 이 점도 우리가 혁신 성장을 추구하는데 연기금의 역할 네. 좀더 좀 관심을 가지고 잘 만들어 가시고. 네, 당연합니다. 이제 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은 자산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전통 자산 위주로 이제 그동안 투자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벤처 투자가 저도 이번에 수치를 봤더니 0.3% 3조밖에 되잖아요. 1222조 정도가 지금 이 여유자금 아니겠습니까? 여유기금.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발표를 했다는 건데 더 부족한, 더 채워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오늘 만약 청문회 통과하셔서 장관으로 임명되시게 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 아마 추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까 그 25조 원 정도 규모로 하겠다고 말씀을 네. 주셨는데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재원? 초과 세수로 충당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거는 국채 발행 하나도 없이 네. 초과세수 충당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 예. 근데 지금 저 국제 경제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유가도 폭등하고 있고 전쟁도 벌어져 있는데 만약에 하반기 가서 우리 세수가 이 생각했던 만큼 그치지 않으면은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가요? 국채를 또 발행해야 됩니까? 저희가 이제 세수 추계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최근에도 세수 추계를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하고 이제 재경부랑 함께 저희가 이제 이 논의 구조를 만들었고요. 거기서 그래도 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AI 등을 도입해서 좀 더 정확히 나온 게 이제 25조라고 있는데 지금 전쟁 상황에서 그게 네. 뭐 국회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정책서 들어가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한다고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라면 뭐 작년에 25조가 남았다 이러면은 하반기의 불안정성을 대비해서 좀 보유했다가 세수 부족한 걸 봐가면서 써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보유라고 하는 방법이 어떤 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이 결국은 소위 그 세수 초과분에 대해서 그 재원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경쟁 아닙니까? 예, 세입 경쟁인데 그건 네. 연말까지 쭉 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세금이 더 들어왔다고 지금 당장 쓰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그걸 연말까지 어떤 식으로 가서 예산에 조정-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입은 작년도 세입 아닙니까? 세입 경정해서 그 남은 돈이 만약에 또 남았다면 금년도 세입으로 또 잡아서 두면 되는 것이죠. 그걸 다 써야 된다는 보장이 말이 없어요. 법에 그런 게 하나도 없고요. 자, 이것부터 한번 보십시다. 자, 빚이 남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게 그 국가재정법 90조에 나와요. 네. 90조 한번 보십시오. 뭐부터 쓰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까? 세계잉여금, 즉 더 많이 걷어 좀 쓰라는 게 법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세계 잉여금과 초과 그 세입은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쭉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저 교부세 거부금 주고 그다음에 뭐 하고 나머지는 국채로 상환에 써라. 이게 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초과 세수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세계잉여금하고 초과세수가 어떻게 다릅니까, 저 후보자님? 그러니까 세계 잉여금은 다 결산하고 나서 남은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세입을 지금 25조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산하면 남을 거 아닙니까? 그 세계잉여금이 되는 거죠. 그 이걸 이렇게 쓰라고 돼 있는데 미리 다 땡겨 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추경을 하면 25조 원이나 하시게 되면 네.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잠재 성장률만큼도 안 되는 지금의 우리 성장률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구조상 예. 그래서 뭐- 이 부담이 적을 것이다. 예, 이게 예. 이제- 근데 물가 한번 보시면은 네. 최근에 물가가 아주 밥상 물가가 엄청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네. 쌀만 해도 뭐 13%나 20kg 6만 2천 원이나 하고 있고 한우도 이게 14% 올랐고 계란도 6.4%, 닭은 8.9%. 물가 오르고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장바구니 정말 두려워서 시장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돈을 풀면 25조 원 풀면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 뭐 처음에 저기 소비 쿠폰 13조 발행했을 때도 31조 추경하시고 소비 쿠폰 13조 발행했을 때도 그 다음 달에 바로 물가가 이렇게 올라 15개월 뭐 최고치를 달성했거든요. 지금도 물가 2.0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또 25조를 풀게 되면 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합리적인 거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이미 유가에 의해서 물가 그 인상의 이 압박이 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그건 우리로서는 해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돈을 푸는 건 해소하는 게 아니죠. 더 물가를 자극하고 환율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일단 부담을 한편에서는 완화를 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돈을 푸는데 어떻게 소비자의 부담이 아니 완화가 그 됩니까? 유가와 관련해서 더 지금 치솟는 그 유가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안정성을 기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정성은 소비 이제 유가 쿠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름을 쓰는 데는 되지만 전체적인 물가가 올라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그 성과 중심 저 모두 발언하실 때에 네. 한치의 예산 낭비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예. 근데 지금 그 체납관리단을 하겠다고 국세청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쓰십시오. 체납관리단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국세청으로 받아보니까 국세 체납관리단의 성과는 뭐냐, 목표 금액은 얼마냐 했더니 보시면 다음 장에 보시면 좀 띄워주세요. 예. 오른쪽 왼쪽 다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성과 추정 자료를 산출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장관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이 성과를 성과 중심으로 한채 예산 낭비 없겠다고 했는데 성과를 추정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 경기도에서 했을 때 보시면 체납관리단에 5,565명을 이용했는데 오히려 징수율 가운데 보시면 2020년 징수율은 더 떨어지고 체납 징수 금액도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국세체납관리단 플러스 국세외 체납관리단에 1,860억 원 다음 슬라이드를 쓰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쓰는데 성과 목표는 뭔지 얼마를 목표로 그런지 모르겠다 하면 후보자님 처음 말씀하신 성과 중심의 한치 흐트럼도 없겠다 하는데 반하는 거 아니냐 보고 있는데. 네. 뭐 제가 추경 사업의 세부 내역까지는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의원님의 질의 내용만 봤을 때 당연히 이걸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성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산출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정확하진 않더라도 실제 뭐 체납관리단을 투입했을 때 얼마만큼 거둘 수 있는지를 그 누가 정확히 알 수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목표치만큼이라도 정확히 제시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체납관리단도 뭐 상주로 생각하면 당연히 이제 이런 공공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기하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동시에로 한꺼번에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면 성과를 봐가면서 단계적 투입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만약에 제가 장관이 된다면 심사 과정에서 목표치를 분명히 제시를 하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 후보자님, 그 최근에 2월달에 그 국가데이터처의 고용 동향 혹시 네. 보셨나요? 그 청년 고용 문제가 좀 심각하죠. 네. 그 전년 대비 14만 6천 명이 줄어들었는데 물론 이제 인구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고용률이 2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그다음 청년 실업률은 5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 고용 문제는 미래의 우리의 인적 경쟁력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경험을 못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오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분석이 있는데 그거는 뭐 AI 디지털 기술 확산으로 인한 일자리의 어떤 유형의 변화도 있고, 그다음에 또 기업의 이제 그 공채 축소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실상 경력직 중심의 그런 기업 채용 구조가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 또는 그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재정 정책이 현실에 맞게끔 작동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좀 의문을 한번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네. 최근 KDI에서 그 조사를 한 거에 의하면은 연구 결과로 보면은 이런 겁니다. 취업 준비는 시키고 있으나 취업할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투여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갈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정부 정책에 미스매치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지적이거든요. 실제로 이게 저도 계속 궁금해서 들여다보면은 주로 이제 직업 훈련 그리고 취업 지원하는 그 정책에 대한 그 재정 지원이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뭐 그 정부 정책 이름도 보면 일자리 첫걸음, 그다음에 또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 방향에 나오는 뭐 일자리 정책 이런 것들이 중심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인 재정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 평가를 가지고 앞으로 이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들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지를 방향을 좀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어떠신가요? 저희가 이제 한 2,500여 개의 그 재정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통합 평가를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아주 촘촘하게 그리고 참여와 소통을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과 별개로 심층 평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주요 사업을 놓고 종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사업이 지금 보면은 이제 예산이 한 6.9조 정도, 올해도 작년보다 한 4천억 정도는 늘어났는데 이게 실제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평가 방식을 잘 활용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한 가지 이게 꼭 그 기획 예산처 업무로만 보기는 어려운데 재정경제하고 관련돼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부의 지역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재정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 제기도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계속 그 논쟁 지점이 뭐냐면은
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이 클수록 지역 개발의 성과가 훨씬 높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이 논쟁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 논쟁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25대 75인데 이거를 장기적으로는 3대 7로 목표로 가져가야 되고 그 중간 단계로 뭐 4대 6으로 하자. 이 논쟁을 계속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목표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여전히 25대 75인데 물론 이제 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릅니다만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 즉 지방 재정 분권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주도 성장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재정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 자주 재원을 어떻게 늘려줄 건가라는 관점에서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서도 재정 개혁적 차원에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뭐 그 방향은 옳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지금의 예를 들어서 채무의 흐름과 이런 좀 규모를 봤을 때 지방이 오히려 훨씬 개선된 상황입니다. 그건 뭐 수치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매년 30조 정도가 이제 지방 소득세와 그다음에 지방 그 소비세로 이제는 이관된 상황이다 매년 이렇게 말씀드렸고 거기다가 이제 이 5급 3득 하면서 더 뭐 20조씩 그다음에 포괄 보조를 더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방 우대 원칙에 따라서 더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지금 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방 정부의 그 재정뿐만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투자를 위한 재원도 함께 봐줘야 되는데 그럼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성장을 통해서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원론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래서 있는 재원을 우리가 제대로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향후에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쓸 거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연기금 포함해가지고 향후에 지출과 관련된 지원들을 전반적으로 살펴야 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같이 이거야말로 저는 진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략적 방향 하에 저희도 준비를 해가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주질의 때 제가 말씀드렸던 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공무원 저연차 하위직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을 때에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시면서 네. 내년도에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을 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285만 원인데 사실 기본급은 213만 원입니다. 그죠? 네. 213만 원인데 최저임금 겨우 이제 조금 상회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특히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인색해서는 안 된다. 그분들이 우리가 공공 책임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데 대해서 또 이분들이 굉장히 우리 악성 민원에 대해서 엄청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더 처우 개선에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네. 올해에 3.5%에다가 3.1%에서 6.6%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내년에 300만 원 정도 한다라고 했을 때 총액 개념으로 한 5% 정도 되는데 최소한 그렇습니다. 올해 수준의 6.6% 정도는 그래도 인상을 해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위원장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도 대강 좀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지를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좀 봤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를 올리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확언을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 지금 그 초임 기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그 국정 과제에 있는 만큼 그래서 원래는 2027년도가 이제 300만 원 수준 그리고 그러려면 5% 인상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이제 국정 과제에 있는 만큼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 일호봉 승진시 일호봉 감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급별 직무 난이도와 책임의 차이를 반영해서 그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를 못하니까 네. 이 부분 추후 논의하시도록 하고요. 5급 이상도 보니까 이제 그게 반영이 된답니다. 이제 거기는 이제 호봉이 아니라 연봉제인데 연봉에 반영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5급 이상이 저는 그 연봉제인 걸로 알고 있고 네, 5급 이하는 네, 연봉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호봉제로 호봉, 가기 예. 때문에 맞죠? 호봉제로 네,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승진했을 때 예를 들어서 9급 뭐 사무봉이었다라고 하면은 승진하게 되면 8급 2호봉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불합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호봉제는 6급 이하죠. 5급 이하는 5급 이상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또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승진했을 때 1호봉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무원 보수책에 따른 일반 원칙이라고 합니다만은 항상 그 일반 원칙 고집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해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네. 끝으로 이건 이 자리에서 해결합시다. 국가직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 기본 점수가 네. 지방직은 900포인트 그러니까 90만 원 정도고요. 국가직은 400포인트 40만 원 정도인데 여기서 갭이 한 50만 원 정도 납니다. 그래서 이게 가져온 자료에 보면은 15년 이후 동결 중이기 때문에 10년을 그냥 동결시켜 놓은 겁니다. 국가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 공무원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고생하는 건 똑같은데 이 복지 포인트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 되겠는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장관 후보자님. 네, 당연히 저도 아까 말씀을 이미 드린 것처럼 저도 이번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좀 합리적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부분은 이제 현재 70만 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네. 예, 70만 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만 원만 올려도 이제 이게 70억 수준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현재 차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만 원 뭐 가량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 아닙니까? 50만 원 가량 사량. 그러니까 이것을 다 똑같이 했을 때는 되게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공무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당연히 또 국가직과 지방직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뭐 당연히 공감합니다만은 재정 전체의 이 형편과 또 국민의 또 정서도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후에 저희가 국회랑 또 상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100% 다 반영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2027년도 어느 정도는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여튼 제가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까지는 아니,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적극 검토는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셔서 반영하실 거죠? 예, 노력하겠다는 뜻이 거기에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네,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금 5급 3특 지방주도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셨어요.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후보자께서도 5급 3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 강주는 행정통합법이 통과됐습니다. 근데 대구 경북은 다 정리를 해서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통합법을 우리가 찬성한다고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지금 통과가 안 됐어요. 자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예산 반영하는 부분에서 5조, 그다음 4년에 20조 이 부분의 재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향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남 강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나 AI나 첨단 산업 특례가 이미 이제 법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여기 예산이 투입되고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께서 여기 대해서는 의지가 굉장히 약하셨던 것 같아요. 5급 3특을 꼭 하시려고 했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 경북도 통과시켜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야 되고 여기 대해서 영원함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부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의 특별법에 보게 되면은 거기도 글로벌 미래 특구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근데 네. 이 부분이 나중에 가서는 어느 한쪽은 통과시켜주고 어느 한쪽은 통과를 안 시켜줌으로 해서 이게 뭐 전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니까 이것도 차별이에요, 차별.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뭐 그 법을 둘러싼 국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그 논란과 공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저는 당시에 후보자님도 저 국회의원이셨잖아요. 지금도 국회의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 시간은. 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5억 3등이라고 하는 국가 과제를 정리한 만큼 언제든지 그 해당 지역의 주민의 동의 또 그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합의가 있으면 당연히 국회는 또 정부는 그것을 받아 안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뭐 원론적인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제 뭐 오늘 보니까 별로 큰 문제점 없으셔요. 무난히 장관이 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목리를 부려갖고 안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을 통과시키지 주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여러분들께서 주장하시는 5국 3특 1국 체제에 수도권에 가밀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뭐 지방 소멸뿐만 아니고 인구 구조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하면서 왜 안 해주냐 이거야. 그럼 이 부분을 갖다가 국무위원에 대해서 이거 꼭 해야 된다고 대통령께 건의드리고 민주당에도 꼭 해줘야 된다라고 이 부분을 장관으로서 이제 균형적인 감각을 갖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한쪽에는 벌써 AI나 에너지나 첨단 산업에다가 예산 투입해가지고 가는 거고 직접 대구 경북에는 글로벌 미래특구가 아예 그냥 밀려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그 국가 전체에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는 또 계획을 해 나가야 하는 장관 후보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영남 쪽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이 행정 통합을 한 곳과 하지 않은 곳의 지원의 차이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있긴 합니다만은 기존 지역에 대한 그 지원을 결코 늦추거나 줄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지역에 특화된 그 지원 산업 핵심 그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대구 경북 지역도 이 행정 통합과 무관하게라도 하여튼 전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그 우리 현재 지방주도 성장하자고 말만 했지만 그동안은 우리가 그 지특위를 보게 되면은 지역 지원 개정하고 지역 자율 개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이게 지역 자율 개정이 뭐 7이나 8이 돼야 되고 지역 지원 규정이 2나 뭐 3이 돼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그 재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조세 조정이 없는 한은 이 부분 가지고 중앙에서 아무리 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중앙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자율 개정이 훨씬 더 높아야 된다. 예산이. 그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뭐 그게 이제 점차 좀 커지고 있는 그 지금 추세 조금 아닙니까? 커졌더라고요, 네, 이번에. 네, 계속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해서 좀 이관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 대구 경북 그 통합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몫이기 때문에 이 각 그 특례나 특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계획해 나가는 데서 대구 경북도 반드시 같이 이 같은 선상에 놓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차, 2차 질의가 다 끝났고 2차 보충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2차 보충 질의 시간은 답변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기 전에 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민주당이 몽리로 우리 5급 3특위에 대국경 많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 좀 너무 과하다. 아니 주호영 의원님이 비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거기 자. 대꾸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네. 아까 질의하다 연장해서 국민연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국민연금에 대해서 아까 기초연금 이제 질문했는데 기초연금 연장해서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그 젊은이들이 이제 지적을 했었고 또 사회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 관련된 변수를 보면은 하나는 보험료율, 또 하나는 소득세 지역. 근데 이 두 개의 1번, 2번은 변수는 이미 모수개혁을 통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새롭게 단기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적립금을 더 추가할 것이냐, 국고 투입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수익률 문제가 남아 있는데 수익률과 관련해서
김남희 의원이 이제 국회 예정처에다가 맡겨서 나온 자료에 하면 수익률이 몇 프로에 따라서 특히 6.5% 되면 약 2090년까지 지속된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익률 자체를 잘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지속 가능성의 문제 우려를 지금 상당히 해소하고 있고 해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모든 걸 다 해소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국고에서 좀 지원해 줄 것들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담론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기초연금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지만 향후에 어떤 이제 제도 개혁을 또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력이 생긴다면 이걸 국민연금과 함께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네. 그건 좀 특히 크레딧 제도, 출산 크레딧 제도, 군 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크레딧의 인식 시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인식하고자 하고 제안했던 것은 실제 보험을 연금을 이제 받을 때 한다는 건데 이 보건복지위 의원들 또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 인식하는 시점, 즉 보험료를 인정해주는 그 시점에서부터 이제 어떤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점에는 계속 논쟁이 되고 있어서 이걸 좀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네. 뭐 그 부분은 아마 뭐 지난 국정에서 논의를 좀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아마 저 사전 국고 투입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김미신 미래연구원장도 늘 주장해왔고 또 유럽에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연기금의 어떤 그런 우려를 해소하는 해소했던 그런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냐에 대해서는 또 약간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우리 재정의 여력이 그렇게 충분치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 채무는 증가세인데 오히려 국민연금은 현재에서는 막대한 적립금을 좀 한 1,500조 정도 되는가 이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국채를 발행해서 집어넣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정부가 빚내서 국민연금을 투자를 돕는다는 그 비판이 이제 그런 측면일 테고요. 수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국채를 넣으면 그건 금리에 대해서 당연히 지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수익이 과연 나올 거냐는 불확실한 것이고 이자를 내야 되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평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일리는 있으나 실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다른 그런 주장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연금기획 관련해서 논쟁이 되기 때문에 네네. 네, 연금특위에서 논의 내용을 제가 잘 참고하고 또 필요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후보님 답변 잘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전에 보니까 타다 금지법이 나오니까 굉장히 흥분을 하고 계시고 그건 아닙니다. 오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무튼 뭐 이렇게 지난번에도 제가 내가 맞다 이래가서 박홍근 의원님 친전을 주시고 해서 그때 제가 보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런 문제는 제가 아까 뭐 인권 문제나 일제 강제동원 문제 이런 거 질의하니까 또 잘 받아들이시더니만 타다 문제는 유독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국가 재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가야 되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상생과 그런 협치의 재정을 열겠다 하는 걸 꼭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미자 의원님 이렇게 위원장님 질의를 했습니다만 행정통합 문제는 별도로 하고라도 지금 꼭 유념해 주셔야 되는 거는 아시겠습니다만 TK 신공항 건설 사업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신공항 건설 사업은 사실은 군공항 이전에 11조가 들고 민간 공항이 2조 7천억 정도가 드는데 굉장히 기부대 양렬을 하다 보니까 옮기는데 공항을 다 짓고 이쪽에 분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군공항 건설 비용 그리고 금융 비용 지원이 꼭 필요한데 그래서 총리님하고 얼마 전에 대통령님도 대구로 오셔가지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TF를 만들어 주시겠다 하셨는데 이 이제 광주공항하고 같이 TF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광주구는 이제 행정통합을 가면서 그 안에 포함돼서 묻어서 갑니다. 그래서 특히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행정통합은 뭐 지금 2년 뒤에든 4년 뒤에든 5국 3특에 맞춰서 갈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이제 신공항 문제는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지금 이제 기재부 차원에서 TF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때 TF 협의체 안에 국방, 국토, 기재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TF를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자칫 이게 지금 기재부가 이제 분리가 되고 이래 분리가 되면서 제대로 안 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자님께서는 이 지금 신공항 문제는 사실은 지방자치제의 사무가 아니고 국가 사무입니다. 공항 문제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요걸 갖다가 딱 이게 손에 딱 쥐시고 이거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검토하면서 해주실 건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 상황도 제가 익히 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거에 네. 우리 조영 원내대표 계실 때 관련해서 맞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지원을 또 했던 예, 예. 경험도 있습니다. 예. 다만 이게 이제 뭐 그 차질이 좀 생기고 좀 늦춰지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온 상황인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기부대 양형 원칙을 제가 흐트릴 수는 없고 또 작년 근데 마침 또 국회에서도 올해 부대 의견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저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특별법상의 그 어떤 지원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인 재경부나 국방부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 네. 그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지적 사회에서 표절은 도둑질이다 이런 표현 하신 적이 있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네, 다음 장 보죠. 그 오른쪽이 이제 그 후보자님 석사 논문이고요. 네. 왼쪽이 다른 분 논문인데 저 노란색 하이라이트한 부분 뭐 아주 잘 보이진 않을 텐데요. 네, 이게 이제 남북한 정부라고 돼 있는 걸 남북 정부 이런 식으로 글자 몇 개만 빼고는 사실은 통째로 베낀 거고 제가 참 심하다 생각했던 거는 저기 있는 각주를 아예 통으로 똑같이 베껴 쓰셨어요. 이게 심각한 표절인데 이게 후보자께서 여기에 대해서 서면 답변으로 두 가지 정도 해명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당시는 인용 윤리 규정이 미비했던 시절이었다라는 거고 둘째는 직장인 대상 야간 특수대학원이라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 그 후보자 생각대로 답변하신 거 맞으시죠? 네, 하여튼 하여튼 제가 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참 공교롭다고 생각했던 게 후보자님 석사 논문하고 김건희 씨 석사 논문이 1999년 같은 해에 쓰여졌거든요. 저는 그래- 98년도에 써서 그게 98년에 써서 99년에 네, 퍼블리시가 네, 된 거죠. 네, 거의 네, 비슷해요, 네, 네, 시기가. 그래서 김건희 씨 측에서도 석사 논문 표절이 문제가 되니까 거의 똑같은 항변을 합니다. 보면 22년 전 석사 논문에 현재 기준을 적용했다. 그리고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 거의 비슷하죠, 후보자님 서면 답변하고. 후보자님, 그때 국민들이 김건희 씨 해명을 납득을 했겠습니까? 네. 하여튼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의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분히 그런 그 상황까지 내다보지 못하고 썼던 불찰이 있었습니다.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물론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제가 그걸 기반 삼아서 김건희 씨처럼 무슨 강사를 했거나 아니면 박사 과정을 위해서나 또는 뭐 다른 교육부 장관처럼 무슨 그 교육자로서의 어떤 연구 학술의 어떤 활동을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찾자면 설령 당시에 그런 학술 연구 윤리가 2007년도에 제대로 확립되기는 했을지라도 그 전 일일지라도 하여튼 그런 점에서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도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고 후보자님에 대해서도 같은 어떤 기준으로 비판해야 마땅하다, 내로남불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비슷한 취지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청문회 하실 때 예전에 아마 원내대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7대 인사검증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뭐 한덕수 이런 사람들 다 엄격하게 봐야 된다. 그러셨고 7대 검증 기준 안에 논문 표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문재인 정부 7대 인사검증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기준을 적용했을 때 본인은 장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때도 똑같았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공직자의 이 그 논문 관련된 부분은 인사청문 제도가 생기면서 연구 윤리도 더 강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준점이 2007년도입니다. 저는 그 기점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고 저는 똑같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장관 자격이 있느냐 묻는 데 대해서 답변 안 하십니까? 네, 뭐 부족한 점이 있고 또
돌아볼 지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더 채워가면서 우리 국민들께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자격이 있다는 얘기시죠?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한 가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이번 추경 재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예상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작년도 이제 결산 잉여금은 이미 세계경 예, 그렇죠. 네, 세계잉여금은 지금 네. 작년 세수 결손이 8조 5천억으로 네. 거의 확정됐고,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갖다 쓸 수 있는 일반액의 세계잉여금은 1,000억에 불과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민자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획처 장관님께서 이걸 이제 담당을 좀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공공투자 수요가 지금 급증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특히나 AI,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우리가 앞서 나가서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인프라 투자를 좀 해야 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수도권 GTX 등 교통 인프라도 확충을 해야 되고, 또 요즘에는 R&D 투자도 뭐 대규모 아닙니까? 뭐 가속기라든지 인공태양 연구단지 뭐 수조원 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SOC 시설들이 지금 건설한 지 한 4, 50년 되기 때문에 급속히 노후화되고 있으면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거 유지 보수도 관계기관의 연구에 의하면 30년간 1,000조 넘어간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거 시급히 지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가 재정 형편을 보면 이제 이하는 좀 반대죠. 우리 조세 부담률이 지금 몇 %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까? 한 18% 정도. 네. 예, 뭐 그 정도 좀 돼 있고 지금 하는 좀 상황이거든요. 예, 저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을 어느 정도는 이제 민간 투자로 우리가 좀 메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연기금 그리고 우리 뭐 보험사 등 장기 투자 자금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산 운용 규모, 이거 일종의 저축액이겠죠. 이게 한 4천조, 5천조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일부를 좀 활용하다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시급히 민자를 이용해서 확충해야 될 분야이 저는 이제 전력망 확충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전력이 결국에는 이제 산업 경쟁에 핵이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송전망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 한전이 좀 힘이 딸리죠. 지금 한전의 부채 비율만 해도 좀 450% 정도 되는 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민자를 좀 동원해야 되고 특히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국민성장 펀드를 좀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전력망 확충과 같은 긴급한 인프라 건설에 이제 민자가 들어올 수 있는 툴이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BT 방식이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건설을 하되 그 운영은 바로 한전으로 넘기는 이런 방식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네. 민간 투자법에서 이 부분 적극 수용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의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미 정부가 지난 2월에 향후 100조 정도를 그 규모로 보고 그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전력망 등의 사업이 거기에 해당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교통망도 국가 재원은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활용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뭐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런 그 신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함께 나갈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안이 이제 민자 문제 말고 지금 이제 전력망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것을 이제 과연 법령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 네. 2022년도에 보니까 그 선거 사무원에 대해서 고용보험료 그 선거비용 보전하는 그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그 공동 발의하신 게 있는 혹시 기억이 나세요? 기억은 나진 기억이 않습니다. 좀 네, 공동 발의도 좀 네, 어려울 네, 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그겁니다. 이 고용보험에 대해서 네. 고용보험 1인 근로자 1인 이상 근무하는 그런 직장 네. 그런 일용직이든 또 상용직이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네. 그리고 산재보험료도 마찬가지예요. 산재보험료도 네. 제가 이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에 지금 확인한 결과 산재보험은 일용 상용 형태 관계없이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 대상이다. 근데 이제 그 후보자의 그 지역 사무실에 대해서 산재보험하고 이제 그 고용보험에 대해서 후보자가 이 입장이 그 근무하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주 입장이 되거든요. 네. 국회의원은 네. 그 지역 사무실이든 또 선거 때는 선거 사무원들 네. 그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해에 지금 이 PPT 한번 봐주시면 그 선거에 있던 해에는 네. 그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요. 네. 이 찾아보니까 네. 그러니까 선거비용 명세서를 찾아봐도 납부 내역이 없고 또 근로복지공단이 제출 자료에도 산재보험료 납부 기록이 없어요. 네. 그 고용보험료도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앞에 이거 액수 있는 2020년과 다른 액수에 비해서는 지역 사무실에 근무하는 네. 지역 사무실 근무자들에 대한 보험료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거 사무소에 있는 애는 그 지역 사무소의 직원에 대해서도 없고 또 선거 사무원들에 대해서도 없어요. 이거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저도 뭐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짐작컨대 이제 선거 사무원 관련해서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이런 그 산재 네, 질의를 한 이유는 그리고 우리 을지로 위원회 네, 네. 위원장도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이런 분들 또 특히나 이게 선거 사무원들이 사망 사고도 있은 적도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나?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건가 하고. 네. 혹시 그에 대해서 뭐 하신 말씀 있으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산재보험료의 경우는 이제 선거법에 따라서 이 선거 비용 제한액에 다 가산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고용보험료는 아직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이렇게 이제 사고가 발생하고 이럴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입법의 어떤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고 저도 받아들였고요. 그런 점에서 이건 당연히 향후에 그 고용보험료와 관련해서 이 그 보존하는 것까지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2020년도에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도 지내셨고 당의 을지로위원회도 지내셨는데 그 이후에 2년 뒤에 총선에서 본인에 해당되는 문제에서 이 문제가 지금 누락돼 있는 것 같아서. 네. 하여튼 저도 오늘 의원님 지역 때문에 좀 보통 이제 회계 처리를 그냥 책임자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선관위에 다 컨펌을 받았다고 하길래 문제가 없이 다 지급됐구나 이렇게 당연히 보통의 아마 의원님들이 많이들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 듣고 나니 이제는 산재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부분까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좀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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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그 선거 사무원, 선거운동원들의 수당이 너무 적다 해서 그 올리자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것만 그동안 관심을 가져갔지 정작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좀 더 살피지 못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박대출 의원님 아주 예리하십니다. 지난번 국세청 우리 국정감사 때는 가공 깻잎 가지고 말씀하시더니 이번에 선거 사무원 그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다. 예. 산재 의무가 아니라. 고용보험 관련돼서는 여기 있는 의원님들 아마 다시 한번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가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특히 다음에 또 국무위원 하실 분들은 더 열심히 살펴보세요. 굉장히 매우 중요한 지적이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성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그 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마 재정당국이 앞으로 직면할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의무 지출과 재량 지출의 균형 조정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2029년 의무 지출이 465조 7천억입니다. 2025년 대비 약 27.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재명 정부 확장 재정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임기 말에는 의무 지출 비중이 60%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늘어난 의무 지출은 구조적으로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의무 지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률에 따라서 지출 의무와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상 고정비와 같은 성격입니다. 이 가장 큰 문제가 재정 정책의 선택권이 상실된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죠. 올해 주요 의무 지출만 보더라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69조 원, 지방교부세 약 62조, 국민연금 55조, 국고채 이자 상환 35조, 공무원연금 25조 이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복지 분야 지출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거든요. 결국 복지 이전 지출 중심으로 고착화되게 되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분야의 지출 비중 축소가 불가피하고 또 경기 대응과 같은 재정 유연성 떨어지는 부분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좀 고민하고 계신지, 특히나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네. 복지 분야 의무 지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네. 어떤 소신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무 지출도 과감한 구조조정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예시를 든 기초연금만 해도 대통령도 언급을 하셨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는 상호합학 구조로서 이제는 제대로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또 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도 또 재설계를 해야 될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정 복지 지출이기 때문에 의무 지출이지만 의무 지출 중에도 이런 그리고 그 분야가 지금 갈수록 이 인구구조 변화 특히 고령화에 따라서 커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을 생산적으로 재설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 또한 생각을 합니다. 네. 기초연금 개편이라는 게 단순한 복지 조정 수준이 아니라요. 네.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재정과 사회계약을 재설계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인기나 부분적 조정으로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네. 이게 지속 가능하게 설계할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고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께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서 구조적 해법을 정말 고민해 주실 것을 진지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 소신으로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일관되게 책임 있게 관찰하는 모습을 함께 상의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 차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아까 전에 그 산림 정책 관련 PPT에서 제가 놓친 PPT가 있어가지고 한 장 좀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다는 걸 아는 국민분께서 이제 제보를 해준 영상인데 그거 한번 보시면은 네. 이 불이 붙고 있는 데가 이제 소나무 송진 부분입니다. 근데 그 위에 참나무 이 종류를 갖다가 불을 붙이려고 한참 돼도 두 번째 사진처럼 불이 안 붙고 연기가 많습니다. 그 중간에 사진이 송진이고 네 번째 여기도 송진이 여기 라이트로 조금 하니까 송진이 바로 녹아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보신 그 불폭탄이 돼가 소나무 군집 이런 데서 불폭탄이 생겨가지고 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 임도가 있더라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숲 가꾸기 정책의 적절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게 좀 살펴봐 주시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예. 지금 미국 이란 정쟁 관련해서 이제 석유 가격 최고제 등 시행하고 비상 상황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진성윤 의원님, 이소영 의원님도 뭐 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이게 부가가치 기준 에너지 원 단위가 약 0.16으로 OECD 평균 0.097보다 70% 높은 수준이고 일본 0.087, 독일 0.074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같은 경제 활동을 하는데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구조입니다.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은 이게 제안도 해주셨는데 이 관련해서 이제 몇몇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에너지 소비 억제책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님도 아까 공감하시는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외국의 경우에
독일, 오스트리아는 이제 파격적인 저가 정책 정액권으로 자가용 차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흡수하고, 영국은 피크 시간대 절전 가구에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일본은 또 절전 실적을 쇼핑 포인트로 환급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외국의 사례들도 네. 잘 한번 좀 검토하셔가지고 네.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후보님 전세 사기 문제 관련해서 네. 전국에 수만 명의 피해자가 동시다발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 아니겠습니까? 또 네. 전세 대출과 전세 보증보험 과잉, 등록 임대 사업자 관리 감독 실패 등 정부의 부동산 정치 실패가 피해를 키운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가의 뭐 이런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뭐 이미 제가 국정기획위 단계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모시고 간담회까지 가졌고,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신속 추진 과제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요청까지 공개적으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핵심은 이제 재정 투자를 이제 어느 정도 규모에서 할 거냐, 이미 법안도 이제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피해자가 20, 30대 사회 초년생들이기 때문에 더구나 그런 사회적 공감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기존의 어떤 유사의 그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네. 살펴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후에 이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 그래서 지금 이제 실효성 지원을 위해서 보증금의 50% 최소 보정 방안이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국토부 지금 입장을 같이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재경부는 좀 이제 꼭 약간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되신다면은 여러 가지 이 전세 사회적 재난의 점을 일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1분 들으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이 좀 닦여질 수 있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네, 바랍니다. 저도 매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예. 하여튼 그게 일각에서는 50%, 일각에서는 30%, 또 다른 형평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적정한 그런 규모에 맞춰서 이후에 좀 논의 이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전세제도 관련해서 이 과거에는 일정한 긍정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이제 갭 투자 확대나 전세 사기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뭐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후보님 생각이 어떠신가 하는 거 하고, 아울러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보험 등을 통해 전세 제도를 유지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시장 과열과 리스크 확대에 기여했다는 또 이런 뭐 민간의 지적이 있는데, 요 두 가지 점에 대해서 후보자님 견해가 어떤지 좀 한번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월세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아마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른 것도 있을 테고, 또 지금의 가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한 여러 가지 그 수요자들의 임차인들의 그런 어떤 손해의 변화도 있을 테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걸 제도적으로 이 전세 자체를 없앤다 이렇게 강제하기는 쉽지 않을 문제이다라고 보여지고, 시장과 그 수요에 의해서 조정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세자금 대출 부분은 정부가 이미 이제 가계대출과 관련해서 전세자금 대출 부분도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는 대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전체적인 이 주택 시장과 연동해서 아마 적정 수요 규모에 맞춰 관리를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전쟁 추경이라고 하면서 네. 결국은 급격한 휘발유값 상승, 또 뭐 가스값 상승, 여러 가지 충격이 크다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가장 충격이 큰 그룹이 어느 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마 고유가와 그다음에 이 그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그룹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취약한 그룹이 자영업자 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자영업 그 비중이 23% 정도 됩니다. OECD 전체 평균에 보면 미국은 6.2%, 캐나다 6.7% 이런데 우리는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고용시장이 경직돼 있고 재취업 환경이 부실하다 보니까 뭐 중장년층 퇴직하게 되면 바로 창업을 하면서 이제 그 사회적
테러의 그 방안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도소매, 음식업, 숙박 이런 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 생존율도 매우 낮고 또 노동 생산성도 아주 낮은 편입니다. 임금 근로자의 절반이고 뭐 OECD 평균이 14.6%인데 우리는 10.1%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굉장히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데 현재 재작년에 지금 자영업자 폐업이 연 100만 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한 자영업자 대출 연체 지표 사상을 이걸 연체 지표를 보면은 폐업 결심 시점 부채가 평균 1억 236만 원, 폐업비 2,188만 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봐서는 이 그룹이 아마 그 충격에 가장 크지 않을까. 그래서 이 그룹에 대한 어떤 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만일 전쟁 추경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은 좀 강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연히 그냥 바우처 놀리고 뭐 해가지고 많은 그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특정 자영업자, 특히 우리가 한 562만 명 정도가 지금 저희가 자영업돼 있고 전체 취업자의 20%를 넘습니다. 그럼 이런 그룹에 대해서 추경을 한다면 아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이 그룹에 대한 그 추경 편성을 특별히 신경 써야 된다 하는 그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한번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기가 이렇게 이 침체 불안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 아무래도 이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받는 그 타격 영향이 가장 큰 것은 늘 우리가 확인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이제 민생 안정 차원에서 추경을 편성한다고 했으니 그 추경에 이 그 물길이 결국은 이런 자영업자 골목 상권에도 도움되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것이 옳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모릅니다만은 오늘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장관이 된다면은 추경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주세요. 뭐 이미 실물 경제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제 지역구에 내려가면 네. 몇 년간 지속적으로 자영업자들의 경기 하락이 아주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굉장히 국내 경기는 굉장히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스피 5천, 6천이니 뭐 이렇게 하고 반도체 하락이 때문에 우리 착시 효과가 있지만 국내 경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특정 그룹 중에 가장 취약한 그룹을 지원하는 그러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네. 어려운 분들에게 또는 서울에서 멀리 사는 사람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하루 종일 인사청문회 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은 같아서 가벼운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통과해서 장관으로 임명 받으시게 되면 역대 기회선저 장관 중에 최초로 정치인으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역대 장관들 보면은 초대가 진념 장관이었고요. 그다음에 전윤철, 장승우, 박봉흠, 김병일, 변양균, 장병환 모두 연부역강한 엘리트 최고의 관료들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진념 장관님 옆에서 과장 때 열심히 모시고 다녔는데 진 장관님 하신 말씀이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님이었습니다. 근데 가슴에 사표를 써서 넣고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한 3번 정도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뭐 말하자면 아규를 하고 그래서 관철을 하고 이렇게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되시면 나라 예산을 곳간을 지키는 자리이신데 노후라고 말할 수 있는 장관이 되어 주셨으면 그 기획단체 연부역강한 장관들 그 명단에 들어가실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여쭤볼 거는 최근에 그 한미 관세 협상이라든지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류의 최고 가격제 같은 거에 대한 발표를 청와대 김용범 실장이 합니다. 저 구윤철 부총리가 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서 이렇게 발표하지 않고
장관이 발표하는 내각 중심 체제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번에 경제 정책은 전부 이게 뭐 제가 3개만 얘기했지만 10번 이상을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대미관세협상 뭐 보시는 것처럼 부윤철 장관 소관이거나 아니면 저 산업부 장관 소관이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계속 나와서 1차 협상, 2차 협상 브리핑을 다 하고 미국까지 직접 또 가기도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장관 되시면은 만일 청와대가 이렇게 좀 오버하더라도 하실 말씀은 좀 하고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건 내가 발표하겠다. 그럼 잘못하면 내년도 예산 뭐 발표도 장관님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하겠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각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 또 청와대는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돼 있지만 기획예산처나 뭐 재정경제부는 많은 공무원들이 자기 전공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언제나 이게 내각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건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제가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이나 모두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관으로 임명받게 되시면 청와대에 굴하지 마시고 노할 줄 알고 그 직접 챙겨야 될 일은 청와대에 미루지 마시고 직접 챙기는 그런 훌륭한 장관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영 의원님의 말씀 너무나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연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판단컨대 신뢰관계가 저는 형성됐다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달리 말씀드릴 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스스로 감추지 않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는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가의 국관을 가지고 가장 효율을 내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무사한 일도 허용되지 않고요. 철저히 공명정대하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전략적인 그 우선 투자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라는 그런 이 정부의 역할에 임무에 맞게끔 제 역할을 다 하겠다. 그리고 충분히 소통하고 우리 기획예산처의 그 유상을 또 한편에서는 정확히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그 일에 충실을 하게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관님? 네. 아니지 아직은. 한번 불러봤습니다. 네 하고 대답하시네요. 네, 다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후보자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해서 좀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지난 그 13일 날 경상북도에 있는 그런 중증 장애인 시설 협회와 제가 간담회를 한번 가졌는데 애로사항을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보건복지부 소관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처에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은 중증 장애인의 일상과 이런 생존을 책임지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 인프라입니다. 24시간 돌봄, 급식, 건강관리, 재활, 지역사회와의 연계 이런 필수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생활 기반 시설인데요. 이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뭐냐면 종사자 급식비가 지금 지원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 특성상 24시간 교대 근무를 해요. 그래서 네. 특성상 그 시설 내에서 같이 식사를 하기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급식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개인 부담이 좀 해야 되는 실정이 있고 그다음에 그 시설 거주자 3명당 1명 이상의 생활 지도원을 배치하도록 돼 있는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그런 인력 배치 기준. 그러니까 24시간 돌보면 3교대 운영 구조를 고려할 때 사실은 4주 3교대가 맞는데 이분들한테 이런 분들이 고려되지 않고 있고 조리원은 시설당 1명 기준으로 하고 50명 초과할 때 1명 추가할 수 있는데 하루 3끼를 급식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1명이. 네. 그러다 보니까 위생관리, 치료식, 개별식 이런 제공까지 감당하기가 매우 힘들어서 인력 부족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차량 운행 관련돼서도 시설관리, 안전운전관리 이런 모든 부분을 다 한 사람이 해야 되다 보니까 전담 인력 기준이 없어서 또 운영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좀 호소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장관님 후보자께서는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좀 많이 고려해 주시고 특히 또 사회복지사 인건비도 3.5% 인상밖에 안 됐어요. 너무 잘 아시죠? 네.
이와 관련돼서도 좀 이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배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장께서 주신 말씀 제가 장관 된다면 더 꼼꼼하게 그리고 보다 현실적으로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종료하기에 앞서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긴 시간 이어진 청문회 과정에서 주신 따뜻한 격려와 따끔한 충고 또 애정어린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수로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대한민국과 그리고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가다듬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 하나하나를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오늘 미처 다 설명해 드리지 못한 부분은 장관이 된다면 향후 차근차근 더 상세히 보완해서 설명해 드려 가겠습니다. 거대한 전환의 물결과 고단한 민생 여건 속에서 기획예산처가 짊어진 이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회를 국정의 동반자로 존중하면서 소통해 가겠습니다. 늘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맡겨진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홍건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위원 후보자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건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정일영, 김영한, 오기영, 김태년, 박수영, 박민규, 박대출, 최기상, 김영진, 이인선, 윤현석, 진성준, 천하람, 박성훈, 조승래 의원님 등으로부터 서면 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 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직무수행 역량, 도덕성 등 장관 후보자로서의 적격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해 심도 있게 검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후보자는 제19대부터 제22대까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예산, 재정 분야에 대한 이해와 정책 조정 경험을 갖추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변화된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재정 운영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가 재정 정책 전반과 관련하여 후보자는 재정 민주주의, 전략적 재정 투자, 세액 기반 확충, 구조적 변화 대응 등 주요 정책 기조를 제시하였고 AI 기술 발전, 인구 구조 변화, 지방 소멸, 양극화 심화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재정 운영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국가 미래 전략 수립과 정책 기획 조정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 및 심의와 관련하여 예산안 심사 과정의 폐쇄성, 본 예산 심사 기간 부족,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행해와 문제 등에 관한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업무 지출 증가에 따른 구조조정, 학력 인구 감소에 대응한 교육재정 개편 필요성, 후보자가 주도한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타다금지법 개정의 부적절성 문제 등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중동 정세 불안, 에너지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리스크 확대에 따른 재정 대응 필요성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한편 추경의 시기, 규모, 재원 조달 방식의 적정성과 물가 상승 및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 증가 문제와 관련하여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과 행정 역량 유지를 위해 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공무원 급여 현실화, 승진시 호봉 삭감 규정 폐지, 국가직과 지방직 간 복지 포인트 형평성 개선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정치활동, 원내대표 시절 법안 처리 방식 등에 관하여
정치적 중립성, 정책 일관성, 협치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선거 공보물 기재 내용의 정확성, 과거 이념적 성향, 병역 관련 사항 등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신뢰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의 청문회 실시 내용을 종합해보면 후보자는 예산 재정 분야에서 입법 및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획 예산처 장관으로서 필요한 기본적 역량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 재정 건전성과 확장 재정의 균형, 추경 편성의 적정성, 예산 심의 제도 개선의 구체성, 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의 실효성, 정치적 중립성과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보완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는 양당 간사님들의 협의가 완료되면 의사일정을 잡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들께서 조국 혁신당의 차규건 의원님과 개혁혁신당 천하란 의원님의 의견도 잘 경청해서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검증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박홍근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